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전형적인 가을입니다. 네, 월요일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내용 진행하기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수 대란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그 심각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 부족 원인이 중국에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모든 게 중국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리즈로 에너지 절감 문제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전력 대란. 이거 전력 대란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전력 대란의 근본 원인이 이 석탄 생산, 이거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뽑고 그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뽑아내는 것인데, 이게 석탄 생산 자체를 이제 중국의 지방성 정부들이 줄여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암모니아가 부족하고 요소가 부족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아직도 전체 인구의 한 40%가 농업에 종사를 해요. 네. 그리고 14억이 먹는 거니까 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그 1호 문건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첫 번째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문안이 항상 농업이에요. 그럴 정도로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농업에서 비료 없이 생산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질소, 인산, 요소, 칼리 이런 그 비료 생산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우선 순위는 이제 농업에다 배정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요소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비료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들, 그건 당연히 2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수출 자제해라.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마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을 맞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 500만 톤 정도의 그 요소수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한 10% 정도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네. 그래서 그런 원자재라는 게 조금만 수급이 부족해도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로 봐서는 자기네들도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규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류대란을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이제 먹고 사는 자기 앞의 문제가 네.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요소수 부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은 중국의 석탄 생산이 언제 정상화되냐, 네.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석탄 생산 그 양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겠지만 거의 최고 수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석탄을 최고로 좀 강화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일간 생산을 네. 합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네. 전체적으로 합쳐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정상 수준을 못 예전에 거죠. 비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화되려면 통상 이 광산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걸리고 또 생산 설비나 이제 정량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시차가 걸리죠. 그래서 중국도 그 급한 대로 이제 그 발전하는 석탄 네.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고 화학에 들어가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석탄 생산 재개의 이 정상화가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중국 내에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 요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번에 이제 한국처럼 요소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요소에 대한 제한도 풀게 되죠. 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당초에 이 요소수 사태가 없었을 때도 중국은 아마도 석탄 생산 정상화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지금 이런 사태는 연말까지는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이것이 뭐 구조적인 문제냐 이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이번 아마 요소수 사태가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 이걸 이제 아마 인식시키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좋은 이제 교훈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석탄을 다시 생산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그 수입 다변화를 하는 것, 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는 거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당장은 뭐 답답하고 이런 일이지만 대안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는 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중 전쟁과 탄소 제로의 나비 효과로 이렇게 요소 대란이 난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고민이 되는데 또 중국과 저희가 또 다른 중국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내용으로 들어와서 지금 오늘 19대 6중전회가 개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회의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무슨 몇 중전 그러면 우리하고는 뭐 좀 거리가 멀죠. 무슨 네. 얘기야 뭐 네.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의 정치를 조금 알아야 중국의 이 경제도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대라고 하는 것은 5년에 한 번 중국은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2년 10월 달에 20대 이제 우리처럼 쓰면 국회가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5년에 한 번 이 당대회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5년 사이에 그 당대회를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니까 그 사이에 7번의 또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7번 회의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6번째 5년 중에서 7번 한 회의 중에서 6번째 회의를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19대사에서 회의가 7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6번째 회의다라는 의미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역사적 결의 플러스 지도자 인사. 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조금 네. 가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모든 것의 포커스는 공동 부유론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로 이제 쭉 그걸 다뤘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중국 정치제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당정 국가예요. 그래서 파티 스테이트 컨트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이 집권당이 모든 것에 위에 있습니다. 그 입법, 사법, 행정 위에 당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9,500만 명이에요. 그래서 9,500만 명이 당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대회는 5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7, 그 연도수에 2자가 들어가는 해하고 7자가 들어가는 해에 이제 전국 공산당 이제 대표대회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9,500만 명 중에서 이제 2,270명 이 사람을 대표로 뽑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 10월 달에 이제 이 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의 각 지역에서는 이제 지금 이번 달부터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고 나면 이 대표가 2,270명이 모여서 북경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중앙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중앙정치국위원이라는 게 있고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게 있고 총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국의 권력 구도는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 9,500만 명의 당원 중에서 2,270명 정도의 이제 전국 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 사람들이 2,270명도 전국에서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중앙위원이라는 걸 뽑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위원은 대략 한 205명, 200명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해요. 네. 그러고 이제 이 중앙위원은 뭐 유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후보위원도 같이 뽑습니다. 그래서 한 170명의 후보위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앙위원은 1년에 한두 차례 모여서 회의하고 뭐 그러기에는 너무 국가의 일이 많죠.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들을 또 뽑는데 그 사람을 25명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국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항상 얘기할 때면 당 중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 중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 서열 1번부터 25번까지의 이 정치국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국원 이상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25명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당 서열 25번 뭐 별 볼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국이 31개 이제 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둥성이다. 네. 그랬을 때 산둥성 인구가 9,400만 명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정치국원 25명은 지방성 또는 중앙정부 부처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둥성 당석이다 그러면 9,400만 명을 통치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2배 되는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중국의 31개 각 그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급 지도자고 정치국원이 되면은 경호를 이제 국가급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7을 뽑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치국 상무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정치인데 네. 그 7명 중에서 이제 1번이 국가 주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1, 7, 25, 205 요런 순서로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9,500만 명 중에서 2,200명의 전국 대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대표하는 205명이 7번 회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7번 회의를 하는 것 중에서 이번은 이제 6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회의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 중전회의라고 하는 것이 19대의 6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다. 네. 그래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앞에 잘라서 중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국 대표의 흔히 말하는 전인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2,000명이 다 참여하는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네. 그래서 이 6중전 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회의할 때마다 1, 2, 3, 4, 5, 6, 7에 회의의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중전 회의를 하게 되면 당의 중요한 인사를 결정을 해요. 네. 2중전에는 이제 행정부의 국가기관의 공무원의 중요한 이제 그 지도자의 임명을 하고요. 이 3중전 때는 이제 국가 발전 이제 요런 쪽에 관련되는 이제 회의를 하고 4중전 때는 이제 당 건설 관련되는 당내 문제를 얘기를 하고 5중전 때는 경제 계획을 논의를 해요. 5년짜리 계획을 논의하는데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 요게 5중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6중전은 이것은 메뉴가 딱 정해지진 않아요. 그때마다 이제 달라지게 되고 네. 7중전은 다음번 당대회 이제 요거를 준비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이번 6중전에는 뭐가 되냐는 사실은 잘 몰라요. 네. 메뉴가 정해지지 않은 회의인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 회의에 어떤 메뉴가 올라오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18대 당대회는 2012년부터 274 이렇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6중전은 이제 18대보다는 조금 늦어요. 지난번에는 10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 오늘부터 해서 3일 동안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 달에 7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이 6중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재미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1981년에요. 네. 거기에 뭐 중국말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뒤에 것만 보면 무슨 역사 문제의 결의라는 거를 요거를 이제 6중전에서 결의를 해요. 1981년에. 네. 그래서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무슨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는 중국 역사상 2번 했어요. 모택동 시대에 한 번 하고 등소평 시대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2016년 10월 달 6중전에서 여기서 이제 시진핑의 그 지위를 아주 확고하게 하는 명칭을 하나 붙여줘요. 네. 그래서 6중전이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번에 19대 6중전은 이번에 또다시 역사의 무슨 문제에 대한 결이라고 하는 요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6중전 자체보다는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데 거의 40년 만에 새로운 결의가 나온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 의미가 있냐면 그 6중전에서 뭘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정치국 회의를 하면서 6중전 내에 날짜하고 의제를 정했어요. 그 의제를 보면 5가지가 있는데 2개의 100년의 목표. 그래서 중국은 2021년에 소강사회 건설하고 2050년에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한국을 건설하고 한다는 2개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한 개의 목표는 이제 2021년 지나갔으니까 됐고 다음번 2번째 목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네. 그다음 2번째는 뭐냐 그러면 시진핑의 사상을 어떻게 이제 실천할 거냐. 이제 요게 있고 3번째는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 의식에 관한 거. 그다음에 당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거. 요것은 뭐 통상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5번째가 재미난데 구어즈 따져.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면 역시나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인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그 6중전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육성할 것이냐 요걸 토론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저희 이국봉 박사님과 하는 컨텐츠에서 많이 다뤘던 인재 관리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번에 아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이걸 진행을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이제 있냐면 바로 역사적 그 문제의 결이라는 걸 하는데 요게 보면 지금 왼쪽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2번의 이제 그 1945년에 이런 결의를 한번 했고 1981년에 이런 결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40년 단위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적 결의를 채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5명의 이제 주석이 있었지만 마오쩌둥, 등소평, 그리고 시진핑 요 3사람만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이때에 이제 이 역사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면서 권력을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그리고 등소평 역시 1981년에 이제 이걸 통과시키면서 자신의 입지를 이제 독보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도 역사적 문제 결의라는 이런 문건을 통과를 시키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수준의 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약간 권력 강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6중전은 제가 볼 때는 뭐 5가지 의제가 있지만 네. 이번에 역사적 결의를 한다고 하는 문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 역사적 결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과오를 이거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뭐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 그럼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택동 때도 보면은 이제 1930년대에 그 교조주의 여기에 대해서 그 압박을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모택동 사상을 채택을 했고 등소평 시대 때는 이제 66년부터 76년까지는 문화대혁명 네. 이게 엄청난 중국 사회에 이 문제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모택동이 예를 들면 공이 7이고 관은 3이다.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 개방, 새로운 경제 발전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등소평 이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문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역사적 문제라고 하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뭐 약간의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뭐 체제주의를 위해서는 이건 필요했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하는 거죠. 하고 네. 이제 그것은 옛날 일이고 앞으로 중국은 공동부유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 이걸 결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는 이제 미국과의 경쟁도 언급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번 육중전에서는 역사적 결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사진이 3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인들의 생각은 모택동은 이 중국을 일으켜 세웠다. 짠칠라 일어서게 했다는 말이고 그 등소평의 다른 별명은 중국 경제 설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G2가 되게 만든 부유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푸칠라이하게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진핑은 일어서서 부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닌데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결의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한테 강한 리더십을 몰아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역사적 결의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고 그러면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이게 뭐 위대한 부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추락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방금 얘기하신 미중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차트가 뭐 가끔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 미국 GDP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넘버 2 국가들의 GDP 비중인데요. 구소련이 70년대에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이제 구소련이 완전히 분할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는 뭐 GDP가 미국 대비 7%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고 일본이 다시 부상했을 때 1985년에 40%를 넘어가자 10년 동안 일본과 전쟁을 해서 1995년을 기점으로 이제 일본을 자초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24% 수준으로 추락을 시켰고 네. 지금 중국은 2010년에 40%를 넘어갔는데 가만 내버려 뒀다가 2018년부터 이제 압력이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4년, 그래서 2024년까지 가게 되면 대략 중국이 미국 GDP의 한 90% 언저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은 이 추세로 계속 가면 미국을 추월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고, 바이든은 중국을 자초시켜버리면 중국은 이제 부상하는 게 아니라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4년에서 5년 이 기간이 중국이 미국 추월을 할 것이냐 또는 이제 이 추락의 길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기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육중전에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에게 그 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이제 배경 또는 이제 배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제 이런 그 역사적 결의라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이런 결의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당심, 군심, 민심. 중국은 우리는 삼권 이랬을 때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권력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의 권력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 정치, 세 번째가 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당, 정, 군을 장악을 해야 권력자인데 그러나 그 배후에는 국민의 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민심은 결국은 이제 시진핑이 계속적으로 집권해서 나라를 리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민심이 모여야 되니까 최근에 보면 중국이 사상교육을 많이 해요. 젊은이들한테 이제 사상교육도 많이 하고 시진핑의 이론을 공부해라. 이게 이제 학교 단위, 사회 단위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당심, 군심, 제일 중요한 민심을 잡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그 지난 5중전 때는 중국이 쌍순환 경제, 네. 이제 공부론을 얘기를 했었고 이번 6중전에서는
이제 아마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100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시진핑의 역할, 이거를 이제 어느 스탠스에 둘 거냐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진핑의 새로운 국정 아젠다는 공부론인데, 지금 이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제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그려놓은 자료인데요. 네. 이 네모로 병풍처럼 되어 있는 것이 각 지도자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뭐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GDP나 인당소득이 45도 각도로 상승을 해요. 후진타오 시기부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발전했다고 해도 사실은 도친 개침이었죠. 그래서 이것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WTO 가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 열어준 중국,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20년 동안 성장해서 미국의 거의 70%까지 온 거고, 일본을 네. 추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놓고 보면 이 1976년까지는 계획 경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모든 것을 다 풀앤하고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는다는 것,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약진 운동 같은 거고. 근데 대약진 운동을 했더니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 공식 통계로 사망한 사람이 2,2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건 정부 공식 통계는 항상 숫자를 적게 잡으니까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2천만 명이 추가적으로 더 죽은 걸로. 그래서 4,200만 명 정도가 아사를 했다는,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건데, 이게 엄청난 과오가 있는 거죠, 리더로서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암흑천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넣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얘기 잘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들이 네. 이제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없애버려요.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이 없습니다. 아, 10년간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들 또 대모하고 이럴 거니까 대학을 없애버리면 학생들이 다 농촌에 가서 농사 지은 거죠. 그래서 중국은 66에서 76학번이 정식으로 대학을 이제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4,200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번에 등소평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 부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 먼저 부자 되라고 하는 선부론을 꺼내 들죠. 같이 잘 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잘 가는 놈 먼저 키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고양이 얘기, 노란 고양이, 까만 고양이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걸 40년 동안 했더니 지투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시진핑을 보면 모택동의 경우는 83세까지 통치를 했고 등소평은 93세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 문 대통령하고 이제 동갑인데, 만약에 모택동이나 등소평처럼 통치를 한다고 하면 2036년, 2046년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2035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나이는 82세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임기 끝나면 82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2035년까지는 뭐 시진핑의 통치의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거지로 통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합당한 논리하고 배경, 그리고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간순히 장기 집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소위 말하는 부패 타파, 이걸로 이제 국정 아젠다를 잡아서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인기도 얻었고 이제 권력도 확실하게 장악을 했는데, 네. 이게 10년 동안 뭐 사람 잡아놓고 구속시키고 하는 거면 좀 진절머리 날 때도 있죠. 네. 그걸 또 이제 10년이나 15년 더 한다고 하면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 네. 중국이 새로이 갖고 들어온 국정 아젠다가 바로 공동부유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바꾼 거죠. 그래서 공동부유는 이 부패 타파는 권력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동부유는 민생에 이제 관한 거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국정 아젠다로 바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민심을 잡는 정책이 바로 있네요. 그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4,200만 명의 아사자하고 9,900만 명의 빈곤의 해방
시킨 사람하고의 대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약진 운동 때 추정에 따라 다르지만 2,158만 명에서 4,158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보면 모택동 시기를 보면 대약진 운동 시기에 왼쪽 차트에 보시면 요게 이제 인당 소득인데 줄어들어요. 그리고 문화대혁명 10년 기간 동안에도 이제 이 추세선보다도 밑에가 있죠. 근데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부터 집권을 하게 되는데 추세선보다가 인당 소득이 더 높아집니다. 높게 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모택동은 이 4,200만 명을 아사시켰지만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9,900만 명 되는 절대 빈곤 인구 하루 뭐 먹을 수 있는 이제 돈이 1.9달러 뭐 1달러에서 2달러 되는 정도의 그 가격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시진핑 집권하기 전에 1억 명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2019년, 2020년에 제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네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큰 업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대약진 시기에는 엄청난 사망자를 냈지만 시진핑 시대는 절대 빈곤 인구를 제로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럼 절대 빈곤,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번에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같이 공동으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아젠다를 낸 거죠. 너무 부가 편중되는 건 맞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정치 지도자들의 이제 사상이 헌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시진핑이 뭐 한국 언론에서는 뭐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뭐 시진핑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무슨 뭐 코로나 사태 때 무슨 뭐 암살 위협이 있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 카더라 무슨 이상한 뉴스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진핑의 이 위치는 2018년에 헌법을 개정할 때 이미 확고해졌다. 네. 그리고 이제 아젠다도 보면 모택동, 등소평, 장서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이 국정 아젠다가 모택동은 모택동 사상이고 등소평은 등소평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장서민이나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상계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시진핑 사상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사상, 이론, 론, 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저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컨셉인데 네. 모택동 사상하고 똑같은 시진핑 사상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전미어가 뭐가 붙냐고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최고 그 창업자하고 시진핑은 같은 급의 사상이다. 헌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오중전 때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동 부유를 얘기하고 나서 금년 8월 17일까지 시진핑이 10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공동 부유론을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권력 구조로 봤을 때 당 핵심이라든지 딩쇼, 영수 이런 단어는 모택동, 등소평 정도한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후진타오나 장쩌민 때는 이런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진핑한테는 사용이 됐고 재미난 것은 이제 이번에 그 7월 달에 당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공산당에서 100년 동안에 이 공산당원 중에서 명언을 한 사람들 그걸 100개를 뽑았어요. 네. 근데 보면은 모택동이 명언을 30번 얘기를 했고 시진핑이 30번, 등소평이 14번, 장쩌민이 10번, 후진타오 10번. 그래서 이게 명언을 많이 발표한 사람일수록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시진핑과 모택동이 같은 급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그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뭐 시진핑 사상 좀 생소하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러다임의 대전환 특집을 통해서 거의 뭐 처음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특집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중국을 이해하려면 이 정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중국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중국은 이 모택동 시대하고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 그리고 시진핑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이 모택동 때는 농업의 시대고 이제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는 제조업의 시대입니다.
GDP에서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지만 지금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게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커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조시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뭐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이제 결함이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중국이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건 경제 규모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원이 9,515만 명인데 GDP 규모를 보면 78년에 이 36조에서 3,600억에서 지금 102조 5,900억으로 GDP 규모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게 뭐냐고 그럴 때 그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여러 가지 과오가 있지만 이 경제를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등소평, 장세민, 후진타오, 시진핑 중에서 시진핑이 새로운 이제 권력의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 규모를 얼마나 키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그 경제 디자이너다. 그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등소평 시대의 GDP를 1이라고 하면 지금 시진핑 시대의 GDP는 67.6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규모를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공산당의 이제 정당화 합리화 또 시진핑 주석의 이 추가적인 집권의 정당화는 바로 경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배고픈 거하고 배 아픈 거하고의 차이인데요. 네. 중국의 공유제의 나라 중국에서 후룬, 부호, 총재산, 그래서 부자 순위 3,00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연도별로 뽑아봤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이 2001년에 GDP의 1%밖에 안 됐다가 지금 27%까지 왔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 재산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엄청난 빈부격차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3,000명의 재산이 이 정도니까. 네. 그래서 빈부격차 문제가 걸렸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공동부유로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양극화, 경제성장 40년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이 컵의 모양으로 이렇게 홀쭉한 허리가 만들어진 이 분배 구조를 이제는 항아리 모양으로 가운데가 두툼해진 중산층이 많아지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공동부유라는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 물론 중산층의 규모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중국이 생각하는 10만 위안에서 한 50만 위안, 그 연봉으로 쳤을 때 한 1,700만에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으로 보는데 중국이 요게 지금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15년 동안 이 사람의 비중을 한 45%까지 올리자. 요게 실제로 공동부유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면 연간으로 7만 2천 위안 이하 이 중하소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3억 6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1,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한 3억 6천만 되는데 지금 중국에 포커스하는 공동부유로는 14억을 다 n분의 1로 나눠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해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하소득 7만 2천 위안 이하짜리의 3억 6천만 명을 요 사람을 중산소득층으로 올리게 만드는 것. 요게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의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이 3억 6천만 명 정도의 이 중산층이 안 되는 사람, 요 사람들을 현재 한 3억 7천만 명 정도의 중산층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 이렇게 되면 소비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네. 그리고 소비가 커진다고 하면서 미중의 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너 물건 안 사줄 거야. 그랬을 때 중국이 쫄았는데 내수 시장이 커지면은 미국이 안 사주더라도 내수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역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경쟁에 있어서도 이 시장의 힘을 또 중국이 저기 느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시장을 좀 키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육중전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역사적 결의가 있냐 없냐. 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다시 연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총리는 누가 하고 이제 부총리는 누가 하고 국무위원은 누가 할 건데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5년밖에 안 한다고 하면 다음번 이제 2022년에 그 새로운 인선에서는 후계자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 후계자는 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명의 중앙위원 중에서 25명의 정치국원, 그리고 정치국원 중에서 7명의 상무위원이 나와야 되는데, 상무위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정치국원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앙위원 출신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앙위원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지방성에 31개 성의 당석이나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것은 이번에 이 육중전을 하기 전에 9개 성의 당석이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표에 나옵니다만 뭐 중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장수, 흑룡강, 티벳, 후난, 광시, 윈난, 강서, 산동, 안리성인데요. 네. 여기에 지금 9명의 당서기를 우리 같은 도지사를 바꿨는데, 재미난 것은 9명 중에서 2명만 문과생이고 7명이 다 공대생입니다. 저희 또 다뤘죠. 중국 그렇습니다. 공대생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9명 중에서 5명이 우주, 항공, 수력 발전, 도시 건설, 원자력, 에너지가 전공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실무적인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탁해 썼다는 것이고, 네. 이 사람들 9명을 보면 50년대생, 59년생이 딱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60년생들입니다. 젊은 PD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국도 네. 지금 60대 중후반에서 이 사람들이 50대들이 대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실무 능력이 빠방한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을. 그리고 이제 공대 출신의 네. 그 중국이 앞으로 해야 되는 미래 산업, 네. 거기에 전문가들로 이제 인사들을 다 뽑았다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시진핑 시대에 시진핑이 다음번 정부에서도 이게 한 번만 하고서 끝낸다기보다는 지금 뽑아놓은 사람들의 면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차기 대권 주자를 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차기 정도를 보고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번 육중전에서 그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시진핑의 후계 구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에 이제 그 7중전 때 나오는 것이지 네. 6중전에서는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6중전은 하고 난 다음번에 지방성의 인사나 네.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정치국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사를 주목해 봐야 된다. 근데 네. 그 주목할 인사에서 지금 놓고 보면은 공대 출신의 전문가 그룹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네.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19대 6중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40년마다 나왔던 이 역사적 결의가 과연 포함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소장님과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